정치와 종교, 종교와 정치 특집. 오늘은 제3강좌 종교전쟁과 메이플라워 호입니다. 미국이죠.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잔 칼뱅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배는 1620년 이 미국의 대륙 미국을 개척하는 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1은 종교개혁의 확산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미 13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1517년 이제 루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것이 전체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통해서 특히 보헤미아까지 체코 지역까지도 확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교개혁 확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를 갖다가 위그노라고 해서 신교도가 나타납니다. 그 위그노엔 유명한 위그노 전쟁이 있었고 그 바르톨로메 학살이라고 1572년에 일어났던 학살이 있습니다. 그 한밤에 이제 학살한 그림을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봤던 1598년 그 당시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매해서 종교적 신앙 자유를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교도가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이교도 종교가 다른 쪽하고도 신교도를 차별했던 억압했던 가톨릭 쪽에서의 이제 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앙의 자유, 오늘날의 신앙의 자유가 이 신교와 구교와의 협상으로서 나타난 것이 프랑스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특징이 그렇고요. 또 영국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영국은 오히려 이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은 지난번에 헨리 8세에서 보듯이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앞서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영국은 우리가 아는 퓨리턴이라고 하는, 이건 프랑스는 위그노라고 하고, 영국은 퓨리턴. 그 퓨리턴이 나중에, 메이플라워를 타면서 신대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위스의 첩인글리를 우리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첩인글리는 1484년에서 1531년에 활동하고 돌아가실 때는 전쟁, 카펠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톨릭과의 전투 중에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루터와 비슷한 연배, 조금 나이가 어리고요.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성직자로서 서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1519년에 종교적 계시를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에 앞장을 섭니다. 이 사람의 논리도 거의 성직자의 특권을 거의 이제 무시했던 루터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마르부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마르부르크에서 회담이 이 첩인글리와 루터가 회담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제 성과가 났는데 왜냐니까 종교개혁을 통합하자고 하는 운동이 이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의 앞장을 서면서 이 사람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쥐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부 지역에 제네바라는 지역에서 첩인글리의 계획이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칼빈을 모셔옵니다. 칼빈은 우리가 아는 프랑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인데 이 사람을 모셔오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영국에서도 이제 확산되죠. 그 영국에 확산된 것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영국을 출발해서 신대륙으로 갑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그 당시 미리 신대륙에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 당시 적응을 못하고 다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농사도 실패를 하고 얘가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메이플라워는 성공을 합니다. 메이플라워는 1620년인데 이것은 독일의 종교 전쟁의 앞입니다. 근데 이미 영국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영국이 더 앞섰기 때문에 영국은 종교 전쟁이 끝났어요. 그 당시는 끝났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개혁의 종교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 실망을 해가지고 새로운 신대륙을 가겠다고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특이했죠. 그래서 이름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저항자라는 의미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저항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바르톨로메오 학살이 나오고 앙리사세가 나오는 거죠. 앙리사세는 알다시피 신교와 구교를 절충을 시켰던 낭드 칙령이 그리고 종교적 신앙을 보장하면서 국론을 통일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고 이게 뒤에 사진이 울리 쩌빙글리라고 하는 스위스가 낳은 종교 개혁가, 그리고 루터 시대와 거의 같은 시대의 종교 개혁가고, 이 친구의 기반을 통해서 스위스가 종교 개혁의 본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쩌빙글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교 전쟁인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 근대사를 이야기하면서 독일이 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에 뒤져가지고 200년의 후퇴를 했을까? 심지어는 통일도 19세기 후반에 대해서 통일을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하려면 종교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전쟁은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스위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많이 나타났지만 독일이 가장 자심했습니다. 가장 심했기 때문에 종교 전쟁의 중심은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그 당시 이제 보면은 종교 전쟁이 3단계를 하거든요. 1단계는 1519년에서 1556년. 그 당시에는 가톨릭과 신교도 간의 대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1556년에서 1598년 세력 균형기라고 그래요. 이 균형기를 거쳐서 마지막 3단계는 1598년에서 1660년 절대주의와 중상주의가 확립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복판이 바로 종교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전쟁은 제2의 패스트라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많은 지역에서 종교전쟁의 결과 많은 지역에서 인구의 3분의 2가 소멸되는 그런 재앙을 가져왔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모든 면에서 약 200년의 후퇴를 가져온 시대였다. 그래서 종교전쟁이라 하면 지금도 독일의 많은 교회의 지하실에 그 당시 희생됐던 사람들의 유골이 수많은 유골들이 묻혀 있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제2의 피스된 것도 기사의 난이 1521년에 일어나고요. 또 제 세대파의 난이 또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슈말칼덴 전쟁이라고 그 당시 칼 5세 신성 로마 황제의 천주교 근황파와 개신교 제후들 간의 투쟁이 있었거든요. 슈말칼덴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슈말칼덴 전쟁도 1546년에서 1555년까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은 종교 갈등, 신구구 간의 종교 계획에서 나온 종교 전쟁의 한복판이었고 그 폐해가 고스란히 나라의 국력 그리고 나라의 경제적 후진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 전쟁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우리가 외교사에도 나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오늘날의 근대 국가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 외교 관계의 시작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베스트팔렌은 어떤 독일의 주 이름입니다. 베스트팔렌 지역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30년 전쟁, 다시 말해서 종교 전쟁의 30년, 독일 내에서의 종교 전쟁과 다시 말해서 하나의 천주교와 그리고 개신교 제후들 간의 전쟁, 황제와
개신교 제후들 간의 전쟁이었고 또 이것이 스페인과 네덜란드 간의 80년 전쟁의 종결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전쟁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알바공의 문제라든가 하면서 80년을 끌었거든요. 그 전쟁도 동시에 종결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그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당시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는데 여기 보면은 카를 5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뿐 아니라 그 당시 참전했던 수많은 제후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 이것이 이제 이 베스트 팔렌 조약은 신성 로마 제국이 마지막 1806년에 종결될 때까지 거의 헌법 체제로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국왕과 통치권 간의 관계가 처음으로 정립된 겁니다. 지난 1000년간에는 황제, 교황, 국왕이라고 하는 3강 체제에서 룰이 없었는데 룰이 드디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뭐냐니까 국왕의 통치권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즉 서양하고 동양의 차이점이 하나가 동양에서는 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자라고 하늘의 아들은 하늘은 보통 신을 뜻하기도 하니까 그 하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뜻은 그게 아니죠. 유럽에서는 그 관계가 이 교황과 황제와 국왕이라고 하는 대립간의 관계, 혹은 정치와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 간의 그 균형 관계를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국왕의 통치권을 드디어 인정해주는 최초의 시도이고 이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규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한 국제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 스페인 포함됐던 종교전쟁에 참여했던 나라가 스페인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오늘 같으면 합스부르크가 오스트리아 쪽에 있는 합스부르크가 그리고 국가 제후국들 그리고 자유도시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자유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자유도시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죠. 이게 다 포함되어 가지고 협상을 맺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것이 독일이 비극이다는 거죠. 독일이 종교 전쟁의 지긋지긋한 피해, 200년에 걸친 종교 전쟁의 피해를 독일이 고스란히 들면서 독일은 분열과 후진성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1648년에 베스트 팔렌 조약이 만들어졌을 때도 독일은 300개 이상의 나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후진성의 문제였고 그것은 다시 나중에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하게 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1648년 그러니까 한창 종교전쟁 중에 독일 유럽 대륙에서는 종교전쟁 중에 영국에서는 거의 종교전쟁이 끝나고 거기에 있던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던 일부 친구들이 신대륙으로 선택했던 것이 메이플라워입니다. 1620년에 이 메이플라워가 타고 오늘 같으면 아메리카 혁명의 시원이 된 겁니다. 메이플라워호의 출발이 아까 그 시간이었고 또한 여기에 메이플라워호는 기적이 따랐어요. 그 당시 보면 인디언들이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인디언들이 5명이 인디언들이 나타나는데 기록에 따르면은 그들은 그 중에 영어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설명 그걸 합니다. 당신들 어떻게 할 것이냐,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럽식으로 이야기하냐. 그러면 당신들은 다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수확이 없다. 왜? 여기는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처럼 해라.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은 물고기를 같이 이 씨앗하고 같이 묻는다. 그렇게 해야 내년에 씨앗이 돋고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꿀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팁으로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추수감사 어찌 보면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보다는 인디언한테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메이플라워는 또 하나가 지금도 많은 경우 미국에서 메이플라워에 대한 일화, 에피소드, 새로운 뉴적이 하나 나타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메이플라워 그만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플라워는 그 당시 한 120명 정도가 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승무원이었고, 나머지 이제 어린애도 있고 한데, 성인들이 35명 정도의 성인들이 해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유명한 선상해박이고, 오늘날의 미국의 건국의 이념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퓨리탄을 겪으면서 근대적 사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와 로크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상해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대서양의 배 안에서 신대륙을 보면서 그 안에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 그리고 자유 시장 경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오는 거죠. 그게 선상해박이라고 합니다. 서약이죠. 그러니까 선상에서의 서약, 이것이 바로 건국 정신이었고, 이것은 많은 경우 영국의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또 하나의 현상이 지난 강좌에 잠시 했었는데요.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종교혁명과 동시에 뭐가 나타나냐? 종교혁명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농업혁명입니다. 종교혁명의 마지막이 48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00년경에 농업혁명이라 해서 영국의 잉글랜드, 그리고 네덜란드의 플란드스 지방, 그리고 독일의 라인란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마디로 농업이 심경법, 비료, 종자 개량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2배나 성장하는 하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산업혁명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플란드스의 개라고 있지 않습니까? 플란드스 개는 이제 주인공이 넬로라는 소년이 있고 파트라슈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넬로가 굶어 죽습니다. 그 또 유명한 성냥팔이 소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굶어 죽는 거거든요. 배고파서 이제 마지막에 성냥 캐고 환상 보면서 끝나고 죽는 겁니다. 굶고 추워서 얼어 죽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상징하는 지역이 플란드스의 개인데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플란드스가 이제 번영.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이 2배로 커지면서 이제는 강제 다이어트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맥시멈을 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농업혁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이 모태가 됐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농업혁명은 천천히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북부 유럽에서 네덜란드, 라인란트, 그리고 잉글랜드 시작된 것이 한 1년에 3, 4마일, 키로로 하면 한 6km, 7km 정도로 천천히 해서 스페인까지는 가려면 이베리아 간도는 한 25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세기까지는 스페인이 최고 잘 사는 나라였는데 이 농업혁명이 되고 산업혁명이 일으켜가면서 이제 판도가 바뀌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플란드스, 잉글랜드, 독일 라인란트에서 잉글랜드가 산업혁명의 원조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잉글랜드는 자본가 자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젠틀리 계급이 농업을 사업하는 겁니다. 그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왜 영국은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프랑스의 귀족제가 다릅니다. 프랑스는 한번 귀족은 다 모든 후손들도 귀족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귀족은 달리 했어요. 영국은 귀족은 장자만 귀족으로 인정하고 일반 차남부터는 그냥 젠틀이라 해가지고 일반 시민기업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젠틀이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 귀족을 상수를 못 받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농업을 최초로 상업화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에 나와는 농업을 상업화하는 단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본을 축적해서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알렉산더 거센크론이 유럽 제국의 산업화사를 분석한 책을 썼다고 그랬죠. 거기에 따르면 영국은
상업은행이 중심이 되고 단기 대출의 상업은행이 중심이 되고 자본가라고 하는 젠틀리 계급이 스스로 자본을 만들어서 산업혁명에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했던 케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칼 폴란이라고 하는 그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쓴 거 보면은 그 당시 구빈론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영국이 대변혁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후발자의 이점과 보편주의 종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는 영국이 갖지 못한 걸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따라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산업 투자를 해주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했고 독일은 아까 봤던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와의 전쟁, 보불 전쟁이죠. 프로이센과 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받으면서 그 돈을 투자해서 오늘날도 비스마르크가 그러니까 독일 통일 경우는 그 전쟁 배상금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 또한 오늘날 독일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안 받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그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해외 차관을 통해서 산업화를 했다. 그것이 알렉산더 크센크론의 이야기가 여기 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100명이 갖고 있는 아까 이 그림인 노100명의 그림입니다. 플란더스와 잉글랜드, 라인란트, 독일의 북부지방의 라인란트, 그리고 심경법, 비료, 종자계랑 목축. 그 당시 보면은 이 돼지라든가 소도 겨울에는 이게 성장도 할 수가 없었고 또한 그 사이즈도 아주 작아요. 우리 한국의 토종하고 비슷합니다. 토종 돼지 같은 경우. 근데 이게 2배, 3배를 키웁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이제 따뜻하게 하면서 성장을 시키죠. 그런 등등이 노100명이고 종자 개량을 통하고 뭐 이런 등등을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1730년대 이제 가면서 이것이 산업혁명으로 가는 겁니다. 잉글랜드 지역의 산업혁명은 30년 만에 1730년 시작해가 30년 만에 GDP가 50배 성장한 겁니다. 그러면 영국의 폭발적인 산업혁명도 50배 성장하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50배 작아진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산업혁명이 얼마나 큰 그 충격, 쇼크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 임팩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등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또한 노동자 문제가 나오죠. 빈자와 부자,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앞장섰던 친구가 독일에서 나온 칼 막스죠. 칼 막스는 재미있게도 독일 출신이고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에서 그 박물관에 있는 도서관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겁니다. 혁명가로서 책을 쓰는 겁니다. 혁명은 성공을 시키지 못하고 레닌이 했지만 이 혁명의 책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또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종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보다는 오히려 지식과의 관계가 있죠. 지난번에 봤던 백과전서파. 백과전서파가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출판을 했대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했는데 그 당시 퐁파두르 부인하고 그 당시 이제 마담이라고 루이 14세 총애하는 이 마담이 있었어요. 그 마담을 통해 가지고 그걸 무마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금수가 그때 나왔는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확산된 효과를 프랑스 당국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 마지막 전체 확산이 되죠. 아까 봤던 그것이 25개국, 45개의 판본이 만들어져서 25개국에 확산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40년 만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앞에 백과전서파가 기본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은 하나의 절대 왕조 국가의 모델이었다는 거죠. 상비군과 국왕이 부르주아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지방 영주들을 제압하면서 네이션 스테이트로 국가를 통합하던 그런 큰 국가로 나가던 그런 절대 왕조 국가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나라였다. 근데 그 나라가 베이컨과 백과전서파가 나타나면서 리액션이 나온 거죠. 절대 왕조에서 그에 대한 반발은 또
대혁명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레디칼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 혁명의 결과는 국왕을 참살하고 또 수많은 귀족들을 다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귀족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대충돌이 일어나요. 귀족제의 차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리고 역사 변증법. 이 혁명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혁명, 또 반혁명, 왕정복고가 나타나고 다시 또 혁명이 다시 나타나고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다시 반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루이 16세가 체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루이 16세의 체행은 사실은 영국의 찰스 1세의 체행을 생각하면 이것은 항상 디저진 것이지만 이것이 주는 유럽 대륙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유럽 중심지였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독일 문화의 상징인 괴테도 여기에 참전하죠. 이 프랑스의 정변에 대해서 참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왕정복구하는 모습이 이것은 프랑스의 모습이 아니고 영국입니다. 영국의 왕정복구 왕을 다시 추대하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찰스 1세가 체행당했는데 그 당시 그리고 나서 이제 크로멜이 호국경으로서 유지하다가 크로멜이 죽고 나니까 다시 찰스 2세를 네덜란드에 가 있는 찰스 2세를 프랑스에 가 있었죠. 프랑스에 가 있는 찰스 2세를 모시고 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왕정복구입니다. 이런 그림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아메리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독일이 난 최고의 역사학자 레오폴드 폰 랑케는 모든 근대사를 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위대한 그 변화는 바로 아메리카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미국의 혁명이 얼마나 앞으로 갈 것인가를 미리 예견한 하나의 위대한 역사가의 하나의 통찰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후발 효과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뒤에 파편을 만들어내죠. 그 파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는 이제 현상들입니다. 여기 대혁명은 과격함을 가져왔고 또 국왕을 체행하고 혁명재판소를 해가지고 무지무지한 혁명위원회가 한 2만 5천 명을 체행하는 겁니다. 대량으로 체행하기 때문에 기요띠라고 하는 대량 학살 도구까지 이용을 해요. 그리고 예방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같은 기존 국가들이 과격한 프랑스 혁명을 저지하겠다 국제군으로 오니까 그에 대해서 리액션으로 국민 개병제로 국민을 누구나 국민을 지금까지 용병을 썼는데 용병이 아니라 국민을 전체를 개병제를 통해서 전선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방전쟁이 나타났고 또한 여기에 이 당시 보면 인간 희곡이라고 하는 발자크의 프랑스가 난 위대한 문호 발자크는 무려 91편의 작품을 쓰면서 등장인물이 한 2,000명의 등장인물을 쓰면 인간 희곡이라고 하는. 이거 인간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휴먼 코미디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디바인 코미디, 단테의 신곡하고 거기에 맞춰서 만든 제목이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로베스피에르가 나오죠. 로베스피에르가 이게 나중에 국민공회에 독재를 하고 공포정치를 가다가 나중에 오히려 국민공회에서 적으로 몰려서 체행을 당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라도 마라의 죽음이 나오죠. 이 친구는 의사 출신으로 과격한 걸 앞장서다가 여자의 손에 칼에 죽은 모습을 다비드가 이 마라의 죽음이라고 그 당시 이 친구는 의사였지만 피부병이 많아가지고 목욕탕에서 그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항상. 그때의 모습을 칼에 찔려 죽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통이라고 하는 그 세 명의 로베스피에르, 마라 그리고 당통 이 세 명이 국민공회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당통도 로베스피에르에 의해서 제소를 당해가지고 나중에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의 그림을 당통의 죽음은 뷰히너라고 독일에 난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극작은 항상 해마다 이게 독일의 그 연극계에 항상 그것이 남는 그것이 상영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칼뱅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봤던 이 칼뱅이 왜 이 종교 개혁의 표지를 장식했느냐? 칼뱅은 바로 신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 칼뱅은 그리스도교 강요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그 한마디로 개신교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훈서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따르면은 잔 칼뱅은 리옹 출신으로 1509년에서 1564년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교훈서를 썼다. 그 교훈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의 절대적 통치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과 플라톤의 이상주의를 결합을 시킵니다. 인간 구원에서 신의 예정서를 주장하고 신의 예정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연옥이라든가 혹은 착한 일로서 선행으로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면죄부 같은 그것을 아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신의 의지를 위반하면은 기독교인은 저항권을 주장해야 된다고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동 속에 삶의 의무가 있다. 노동 속에 삶의 의무가 있다고요. 노동을 최고의 하나의 가치로 기독교인이 가치로 노동에 쏘고 있고 그리고 주말보다는 주일. 왜 주일이 중요하냐? 노동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력은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에 일반적으로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칼뱅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하나의 핵심이고 종교개혁의 정점이고 또한 종교개혁의 시작은 마르틴 루터였는데 종교개혁을 완전히 종결시킨 사람은 바로 잔 칼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잔 칼뱅의 이론은 바로 이 그리스도교 강요라고 하는 1536년 바젤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이 기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칼뱅의 신국이 제네바가 그 당시 1541년에서 1564년에 하나의 유토피아라고 그럽니다. 신국, 진짜 칼뱅의 신국이 하나 나타났다. 그 당시 1541년에서 64년 사이에 칼뱅에게 제네바가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은 엄격한 도덕주의에 기반하여 스위스를 바꿉니다. 제네바를. 그래서 외설, 간통, 신성모독, 우상숭배는 바로 사형이다. 다시 말해서 크로멜이 영국의 퓨리턴의 사상을 어느 정도 대변하면서 도덕적 신성주의를 강조했지만은 칼뱅이 또한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날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이런 것이 남아 있는 것도 바로 칼뱅의 사상을 승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성공회의 기도서라고 해서 1549년 성공회가 그 당시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면서 기도서를 이제 공동사용한 기도서를 만들어냅니다. 영국의 성공회는 예배 형식으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성직자의 특권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개인이 이제 성직자가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많은 성직자들이 결혼을 해버리고 있어요. 여기처럼 여기도 이제 이 성공회도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제임스 1세가 제임스 왕 성서라고 하는 더 홀리 바이블을 출판해냅니다.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내는 유일한 문학적 걸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300년간 최고의 대중서, 우리가 아는 성경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죠. 제임스 왕 성서라고 하는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 바로 영국이 오히려 앞장서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혁명입니다. 아까 우리가 첫 면에
이 메이플라워호를 보여줬고, 그리고 레오폴드 폰 랑케가 아메리카 혁명만이 가장 위대한 거라고 설명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메리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열강의 각축장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독립전쟁을 또한 이것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의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고 승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메리카의 독립, 처음에는 메이플라워를 가지고 선상회의할 때 해서 그 나라, 신앙의 자유를 제한 나라가 신세계가 다시 이제 영국의 식민지에 있다가 13개주로서 독립을 하고, 그 당시 보스턴 차 사건으로, 그리고 가장 친영주의자였던 조지 워싱턴이 독립군을 이끌면서 영국과의 독립전쟁에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카가 하나의 나라로서 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 다시 말해서 조지 워싱턴,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해밀턴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 자서전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아니고 바로 줄리어스 카이사르였다고 쓰고 있다는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건국의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오폴드 랑케는 뭐라고 그러냐니까 역사의 대변형은 아메리카 혁명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 레오폴드 폰 랑케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나라들이, 특히 영국의 처칠 수상 같은 경우는 독일 민족은 전쟁하는 민족이다, 야만족이라고 막 공개적으로 2000년대부터 그렇게 했다. 카이사르도 독일은 아예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마이니케라고 하는 철학자가 랑케와 브루카르트라는 글을 씁니다. 발표합니다. 랑케와 브루카르트는 독일이 난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 두 사람, 레오폴드 폰 랑케 그리고 제이콥 브루카르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역사학자를 낳은 민족이다,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것을 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자, 종교개혁은 메이플라워, 그리고 영국의 영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자본주의는 전통과 신분이 없는 새로운 사회, 역사 없는 사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아메리카 자본주의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또한 핵심의 신세계죠. 전혀 신분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핵심의 수행자들이라 하는 버트 호셀리츠 교수는 엘리트라든가 소셜 디비언트라든가 마지널 그룹이 있는데, 미국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보여줍니다. 특히 소셜 디비언트라든가 마지널 그룹은 유대인 같은 주변 집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국적이라든가 인종적 문제 때문에 사회적 여러 가지 제약을 당하는 집단들입니다. 이 집단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대인 같은 경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일탈자는 관습과 관리를 무시하는 새로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봤던 콜럼부스라든가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것을 쓴 사람은 존 가트너라고 하는 조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데, 이 책을 통해서 콜럼부스, 알렉산더 해밀턴, 셀즈니, 오늘날의 그 헐리우드를 만든 셀즈니, 그리고 크레이그 벤트라고 게놈 지도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미국의 위인들이죠. 미국의 위인들을 정신병과 일반인 사이의 가운데에 있는 중간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이퍼맨이, 다시 말해서 경조증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프랑스 귀족, 고위 귀족의 아들로 이제 자기 부친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테러, 그러니까 공포주의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그 후손이었던 알렉시 더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친이 아까 봤던 공포 정치에서 구사에서 살아나서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죠.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집안도 프랑스 대혁명의 희생이 될 뻔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가졌고, 그래서 판사로서 미국의 근대 감옥을 시찰하겠다는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미국을 떠돕니다. 미국을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랑 같이 하는데, 그 10개월 동안 그 당시 이제 미국은 1830년이 1년이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미국은 그 당시 13주가 아니고 동부 지역의 중심으로 25개 주였어요. 25개 주를 탐험하면서 뉴욕에서 북해까지, 그리고 12,000km를 여행을 하고 인디언부터 정치인, 존 애덤스 같은 미국 대통령, 전임 대통령까지, 그리고 관찰을 하면서 쓴 책입니다. 전통, 역사, 기족이 없는 사회. 여기는 중산층, 그리고 진짜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최고 우수한 사람이더라. 지금까지 자기는 프랑스에 있다 보니까 관료들이 가장 우수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전혀 다른 사회였다. 비즈니스맨들이 가장 우수한 사회였다고 쓰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나중에 이 미국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완전 결과물, 대표적인 나라가 또한 한국의 이 근대화, 또 한국의 민주화하고 연관된 것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